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4년도 국가직후급 11번부터입니다.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가 있다. 부관부가의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죠. 부관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부관부가의 가능성과 부관의 한계에 관한 논의가 나오는 것이고,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재량행위, 기속행위에 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부관으로서의 한계, 행정행위로서의 한계로서 항목간 영내법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항은 사항적 한계입니다. 목은 목적상 한계고, 간은 시간상 한계, 다음 영은 법령상 한계, 내는 내용상 한계, 법은 일반법 원칙상 한계 이렇게 들어갑니다. 부관부가의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로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부관을 붙인다라는 것은 재량권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면은 부관을 붙여서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법령상 근거가 없다라는 것은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인데, 어떤 근거를 말하는 겁니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와 같은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량행위에 있어서는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주된 행정의 근거 법령에 재량행위이긴 한데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금지 규정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금지 규정이 없는 이상은 재량행위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예외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재량행위인데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신분설정행위가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 있어서 신분설정행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임명이라거나 아니면 귀화 허가라거나 국공립학교 입학결정이라거나 이와 같은 신분설정행위는 붙일 수 없습니다. 기속행위라고 하게 되면 그대로 기계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라고 볼 것인데, 여기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외 뭐가 있습니까? 재량인가 기속인가에 대한 문제는 법률 효과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 요건 부분에 부관을 붙이는 것은 재량이냐 기속이냐 문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속행위라고 할지라도 요건 충족적 부관은 붙일 수가 있는 거고요. 기속행위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재량행위에서는 물론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적 부관이 기속행위에도 붙여질 수는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를 부관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우선 여기서 질문하고 있는 것은 독립쟁송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수단으로서 일부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대상 적격과 관련돼서 독립쟁송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겠죠. 독립쟁송 가능성, 부담의 경우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을 짚고 있습니다. 하나는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점, 두 번째는 주된 행정행위와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라는 점이죠. 분리가 가능하다. 행정처분성, 분리가능성이 인정되는, 행정처분성, 분리가능성이 인정되는 부담은 독립쟁송이 가능하다. 일부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반대죠. 행정처분성이 부정되거나 분리가능성이 부정되는 기타 부관입니다. 기타 부관은 독립쟁송이 안 된다고 보죠. 그래서 기타 부관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세 개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조건과 기한과 철회권 유보를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법률효과 일부 배제를 기타 부관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효과 일부 배제를 부관으로 먼저 보고, 어쨌든 부담은 아니고요. 따라서 이것은 기타 부관 처리가 되며 독립쟁송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법률효과 일부 배제 문제도 간혹 출제되니까 같이 챙겨 넣으시도록 하고요. 기부채납을 받았다라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 과연 국유재산, 공유재산 인정되냐? 물론입니다.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공물을 말하는 것이죠. 사용수익허가라는 것은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로서 특허 얘기하는 겁니다. 공물의 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이고, 특허라고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 파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재량행위니까 부관을 붙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붙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건 기한입니다. 기한을 붙여놨으니까 기한은 기타 부관이고요. 따라서 독립쟁송은 안 된다가 결론이 되겠네요. 공무원이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체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우선 많은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건 지방자치단체 장이 말이죠. 전라북도 쪽이었죠. 지방자치단체 장이 골프장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골프장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하려고 하면서 그 사업자로부터 돈을 25억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상태였는데 그 골프장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라는 주된 처분하고요. 지금 이 부관하고 부당결부금 원칙 위반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법으로의 도피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증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증여계약,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렇게 사법으로의 도피를 인정을 할 수는 없다라고 본 겁니다. 결국은 부당결부금 원칙 위반이었던 겁니다. 위반인 거니까 법치행정의 원리 중에서 법률적합성 원칙 얘기하는 거죠. 법에 위반되는 이런 부관을 사법으로 도피해서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 이 문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그것은 부관의 내용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건데요. 그 판례는요, 이게 부관이라는 성격을 전제로 해서 논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거예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증여계약 문제로만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더라도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인데 그게 옛날에는요,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은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법들에 위반돼서도 바로 무효가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민법 103조에 보게 되면 반사회 질서 행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하게 되면 무효다. 이런 게 있거든요. 무효다. 그래서 민법 103조에도 위반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관의 문제로 보면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해서 위법입니다. 부관의 문제로 보면 형식만 증여계약인 거예요. 형식만. 그렇기 때문에 부관이라는 전제를 깔고 보면 법치행정의 원리 위반인 것이고, 그게 아니라 부관이라는 문제를 빼고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 판례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과한 부담이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였다면 처분 후에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건설업 수첩 대여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 수첩 대여 행위가 허가 취소 사유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제재 처분 사유가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이 부관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봤던 판례가 되는 것인데요. 뭐 내용은 어쨌든 그런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기억을 하시는 거냐면 부관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입니다. 부관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입니다. 부관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요, 부관은 결국은 주된 행정행위의 하나의 내용으로 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된 행정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부관을 붙인다라는 것은 시간 상한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처분을 하면서 동시에 부관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 거니까 시점이 같아요. 처분 시점이 똑같습니다. 부관 시점과 처분 시점은 같은 시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개정된 법령이라거나 변경된 사정,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은 그 처분이든 부관이든 영향 주지 않습니다.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부관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주된 행정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와 동일하다. 12번입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법에 대한 위임의 근거가 없어 법규명령으로 무효였다면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 할지라도 무효이다. 뭐 이거 완전히 반대로 된 문제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유효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유효하게 된다 이런 지문도 있었습니다.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린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1, 2, 3 타임라인 그리라고 했습니다. 1, 2, 3 그리게 되면 처음에 지금 얘기한 건 위임명령입니다. 법률의 위임을 통해서 효력이 인정되는 법규명령, 위임명령을 전제로 깔아놓으시고 나서 여기서 처음에는 법률의 위임이 없었어요. 위임의 근거가 없다. 그러면 그 법규명령은 무효죠.
그러다가 위임의 근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가 또 법이 개정되는데 위임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다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없다가 있고 있다가 없고에 대한 문제는 그때부터 유효해지고 그때부터 무효해지는 것이다 라는 부분인 겁니다. 처벌법규나 조세법규는 다른 법규보다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된다. 포괄위임 금지원칙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헌법 75조에서는 대통령령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면서 포괄적 위임 금지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위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고 했죠. 구체적인 위임이라는 것은 수권법령이 위임을 할 때 있잖아요. 위임을 하면은 어떤 내용이 만들어질 것인가, 위임 내용을 우리가 국민이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임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제정될 위임 명령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 규율 대상의 한정성과 규율 기준의 명확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위임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요. 위임 명령에는 이 75조가 다 적용됩니다. 대통령령이 아니어도 다 적용됩니다. 우선은 다 유추 적용이 되는 것은 맞는데 여기서 이 내용은 뭐냐면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를 가하는 경우입니다. 기본권에 대해서 직접적 침해를 가하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그 구체성의 정도가 조금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강화되는데 그 강화되는 내용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조세법규 그리고 경찰법규 같은 처벌법규 같은 것들이 그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보다 기본권에 직접적 제약을 가할 때는 구체성의 정도가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일반론적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 법규명령에 다시 재위임하기 위해서는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그중 특정 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의 법규명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그러면 방금 2번과 3번을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요. 위임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말이에요. 우선 수권법령이 하나가 있고 밑에 있는 위임법령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위임명령입니다. 이 위임명령이 위법한다고 했을 때 법률 유보 원칙과 관련돼서는 수권의 한계 문제가 생기고 법률 우위 원칙과 관련돼서는요 재정상의 한계 문제가 생깁니다. 수권상의 한계는 법률 유보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재정상의 한계는 법률 우위 원칙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수권상 한계는 누구를 보면 되는 거냐면 수권법령을 보면 되는 겁니다. 수권법령 첫 번째 포괄위임금지 원칙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의회유보 원칙. 의회유보 원칙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회가 만든 형식적 위임의 법률로만 규율해야 되는 것이니까 아예 위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정상의 한계 문제를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재정상의 한계 문제는 당연히 상위법에 위반되면 안 되는 거죠. 효력 우선에 따라서 상위법에 위반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위임의 범위를 한계를 일탈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가 재위임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재위임. 방금 뭐라고 했냐면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위임은 어떤 내용이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미 예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정도의 대강의 내용은 우선 정하고 이겁니다. 그 정도의 대강의 내용은 우선 정하고 그리고 나서 세부적 사항을 다시 재위임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전부 위임은 안 됩니다. 일부 위임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측 가능한 그 대강의 내용은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재위임을 하는 것만 허용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전부 위임을 하게 되면은 수권법령의 정면으로 반하게 됩니다. 수권법령에서 정하라고 한 걸 아무것도 안 정한 거기 때문에 수권법령에 반해서 위법해지게 된다.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해서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계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헌법 107조입니다. 107조에 보게 되면 1항과 2항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법률은 헌법재판소가 규범 통제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 명령규칙, 법규명령은 일반 법원, 대법원이 최종적 심사를 한다라고 일반 법원이 규범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규칙, 법규명령을 헌법재판소가 규범 통제해도 되겠느냐라는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7조 1항 법률 헌법재판소, 107조 2항 법규명령 일반법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규명령 헌법재판소 이렇게 해도 되겠냐 이겁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107조에는요 둘 다 구체적 규범 통제입니다. 구체적 규범 통제입니다. 구체적 규범 통제라는 것은요 재판의 전제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것이죠. 재판의 전제성,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판의 전제성,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에서 근거 법률을 통제하고 근거 법규명령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판의 전제성에 문제가 걸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107조가 적용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우리 헌법 111조에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으로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게 아닌 겁니다. 법규명령은 공권력의 행사가 맞습니다. 그러면 문제인식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끝납니다. 재판의 전제성 문제가 걸리면요 107조 1항의 법률이면 위헌법률 심판, 법규명령이면 위헌위법 명령 유지심사 이걸로 되는 거고요. 재판의 전제성이 있을 때야.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법률이든 법규명령이든 둘 다 그냥 헌법소원 심판. 그냥 헌법소원 심판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규범 통제의 방식이 바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3번입니다. 행정소송에서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구제가 뭔지부터 바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구제는 임시적 권리 구제 수단을 말하는 것이죠. 가구제는 승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인정된 제도입니다. 핵심은 승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후적 소극적 가구제로서의 집행정지가 있고 사전적 적극적 가구제로서의 가처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의 내용이 두 개가 들어와 있죠. 두 개가 들어와 있는 게 하나는 가금지, 하나는 가이행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가금지라는 것은 다툼이 있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임시적인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이 가금지가 되는 거예요. 가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서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가이행이 되는 겁니다. 다툼이 있는 행정처분이냐 법률관계냐, 임시적으로 금지를 명하냐 지위를 설정하냐 라는 문제에 따라서 가금지냐 가이행이냐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들어갑니다. 처분의 효력 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 23조 2항에 있는 효력의 정지의 보충성 원칙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교를 해보십니다. 절차의 정지, 그리고 집행의 정지, 집행의 정지, 절차의 정지 얘네들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효력의 정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집행의 정지, 절차의 정지는요 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 어떻게 해요? 집행을 막아가지고 처분의 효력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없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든단 말이에요. 효력의 정지는 그 처분의 효력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립니다.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어느 것이 가장 그 효과가 강력합니까? 효력의 정지가 그 효과가 가장 강력하죠? 그렇다면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엇을 통해 해결할 수 없을 때 그거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23조 2항에 있는 효력의 정지 보충성 문제였었습니다. 본안 문제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 신청 요건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안 소송의 제기 자체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물론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앞에 부분 는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요건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적법한 본안 판단이 계속되고 있어야 할 것이라는 요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해서 안 된다는 부분은 소극적 요건설이 통설 판례가 되는 거죠. 소극적 요건설 무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청구의 이유 유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문제는 본체 소송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집행정지 보전소송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는 승소 판결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잖아요. 이것도 가구제잖아요. 승소 판결의 실효성 확보라는 가구제의 취지, 집행정지 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소극적 요건설이 타당하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떠올리셔야 돼요. 가구제는 뭐라고? 승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집행정지야. 그 중에 하나가 집행정지야.
승소 판결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각하 판결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각하 판결이.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기각 판결이 무조건 나오는 상황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쨌든 1%라도 승소로 연결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가구제가 필요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각하 이 부분이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건을 못 갖췄다 소송 요건을 부적법하면 그냥 우선 각하 대상이고요. 적법한 본안 판단, 그 다음 계속은 뭐예요? 소취하 얘기하는 거죠. 적법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소취하해버리게 되면 본안 판결이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 요건 모두 갖춰야 되고 소취하 없어야 된다.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그러면 이제 본안 판결 나옵니다. 그러면 본안 판결 나오는데 그 다음에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해버리게 되면 승소 판결 절대로 못 나오는 것이죠. 이럴 땐 또 집행정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승소 판결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의 두 가지 내용의 요건을 한번 모아준 겁니다. 괜찮은 문제고요. 본안 문제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유흥접객 영업허가의 취소 처분으로 5천여만 원의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집행정지를 인정하기 위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죠. 아직까지 행정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입니다. 심판법은요, 중대한 손해입니다. 소송법 개정안은요, 중대한 손해입니다. 그런데 해석을 통해서 확대를 시키고 있죠.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내용은 두 개였었습니다. 원상회복 불가, 금전보상 불가였었죠. 원상회복 불가, 금전보상 불가 두 가지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돈이죠. 돈이니까 원상회복 불가와는 직접 관련 없는 문제고요. 금전보상 가능성 여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돈이죠. 주면 됩니다. 그죠? 주면 되죠? 이것은 금전보상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외적 상황 또 하나 걸려있죠? 중대한 손해를 확대하기 위한 플러스 알파 부분 생각해보게 되면 중대한 경영상 위기로 인해서 도저히 돈으로는, 금전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경우 플러스 알파 해당 사항이냐? 참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충분히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 안 됩니다. 회사가 완전히 부도나는 그런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행정소송법은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의 경우에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는 가처분 중에서 가이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행.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 아까 다툼이 있는 행정처분은 가금지, 임시적 지위를 정한다, 가이행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임시적 금지를 명하면 가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구 소송에서의 가처분, 가이행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행정소송법은 이게 틀렸죠. 행정소송법은 우리 행정소송법은 현재 집행정지 제도만 인정하고 있고요. 가처분은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4번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범 처벌 절차에 의해서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소의 통고처분은 항고성의 대상이 아니다. 통고처분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원래는 정식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서 과벌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일반 과벌 절차와 달리 특별 과벌 절차로서 통고처분 부과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통고처분이 행정처분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관계없이 행정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것은 분명하겠죠. 분명합니다. 법정 기간 동안의 통고처분은 납부하지 않고 있으면 자동으로 그 효력은 소멸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과세관청이나 경찰서장이 고발을 하게 되면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개별법상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다. 이거죠? 개별법상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다. 그렇다면 특별법이 있는 거니까 일반법에 따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개별법상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다.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 거죠. 구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과실범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우선요. 형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형법은 형사범을 얘기하는 거죠. 반인륜적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범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반인륜적 범죄가 아니라 이것은 법에서 그것을 범죄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비로소 범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두 가지 비교해 보세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이 어느 쪽이 더 높겠습니까?
형사범 쪽이 훨씬 더 높겠죠. 내가 사람을 찌르면서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범은 법에 여기서 이러면 범죄야 저러면 범죄야 라고 써 있으니까 그거 모르면 잘 몰라요. 내가 하고 있는 짓이 위법한 행위 잘 모릅니다. 우리 쪽에서도 행정형벌은 형사벌과 마찬가지로 우선 원칙은 고의범입니다. 고의범입니다. 위법성을 인식하고 그 짓거리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는 그 고의범 성립 가능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높지가 않습니다. 잘 모르니까. 알고도 해야 되는데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잘못이라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과실범을 형사범보다는 조금 더 넓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동차를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방구를 뿡뿡 낀단 말이에요. 이게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 고의로 이르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그 고의로 이르겠어요? 자동차를 우리가 최대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매연을 뿌리고 다니려고 자동차를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던 거죠.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벌 규정이 있다면 그 처벌 규정은 오직 고의범으로만 한정된다고 해석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하면 처벌되는 경우가 없어요. 처벌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명백히 과실을 인정한다. 과실행위에 대한 처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과실범도 명문의 근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인정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고의범이 성립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청은 질서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 다수인이 질서위반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 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소멸시효 얘기하는 거죠. 시효 제도라는 것은 권리를 취득하던 취득시효하고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멸시효입니다. 우리 공법관계에서는 대체로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10년으로 두고 있지만 그런데 이거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별도로 5년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별도로 5년 규정 따로 있고요. 근데 우리가 통상의 5년과 지금 똑같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그냥 5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시 운행 기간을 벗어나 무등록 차량을 운행한 자는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문제는 앞에 임시 운행 허가 기간 벗어나가 과태료고요. 무등록 차량 이게 형사처벌이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태료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형사처벌이라는 것은요. 그 목적과 취지, 요건 다 다른 서로 별개의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차를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식 자동차 등록을 하기 전에 자동차 등록 원부에다가 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뭘 받습니까? 임시 운행 허가를 받습니다. 임시 번호판을 받죠. 그걸 부착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는 그거 붙이고 다녀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간이 끝났는데 아직도 그거 붙이고 다녀요. 그러면 그거 좀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문제 생깁니까? 그거 좀 붙이고 다닌다고 문제 생길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겁니다. 행정 목적에 대한 간접적 침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건데 무등록 차량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행정 목적에 대한 직접적 침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무등록 차량이라고 하게 되면 대포 차량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둘 다 가능하다.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위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위법이 허용된다. 계속 갑니다. 부진정소급위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표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이건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소급 적용이든 소급 입법이든 간에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소급 적용, 소급 입법 서로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신정 소급 입법 적용, 그 다음에 부진정 소급 입법 적용 이거를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령 개정에 따른 공익상의 요청이 있겠죠? 법령 개정에 공익상 요청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국법에 대한 신뢰보호, 즉 신뢰보호의 사익상 요청이 있습니다. 법령 개정의 공익상 요청과 신뢰보호의 사익상 요청 사이에 이익형량의 문제입니다. 그게 답니다. 결국은 이익형량에 대한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그렇더라 이겁니다. 이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완성된 진정소급입법 적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구법에 대한 신뢰보호의 사익상 요청이 일반적으로 더 크더라 이겁니다. 크더라 이가. 그러니까 소급 입법 적용 안 된다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부진정 소급 입법 적용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법률관계 사실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법령 개정의 공익상 요청이 일반적으로 더 크더라 이겁니다. 크니까 이건 소급 적용 입법이 된다 이겁니다. 허용이 된다 이거예요. 결국은 이익형량인데 일반적으로 이쪽은 이게 더 크고 일반적으로 이쪽은 이게 더 크더라 이거예요. 하지만 둘 다 원칙이 그렇단 말이고 예외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외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예외 부분 질문하는 거죠. 진정소급 입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률관계 사실관계 완성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데 이걸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었다면 신뢰보호에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상하고 있었다면 그 다음에 그 법률관계가 이미 너무나도 혼란스러워가지고 아직까지 완성은 돼 있지만 매우 불확실하고 혼란한 상황이었다라면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역시 신뢰보호가 크지 않을 겁니다. 소급 입법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당사자한테 아무런 이익 침해가 없을 때 뭐 또 상관이 없을 겁니다. 더 수익적일 때 상관이 없을 겁니다. 공익이 월등히 큰 경우 역시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건 외울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보면 그 이익 형량의 문제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그냥 보면 일반적으로 이럴 땐 사익이 더 컸는데 요래 버리면 사익이 작아지네, 요래 버리면 공익이 커지네, 그러면 진정소급 입법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겠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부진정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소급 적용이 된다는 말인 겁니다. 신법을 적용한다는 뜻은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하지만 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큰 경우에는 또 제한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입법 형성권에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다. 둘 다 예외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경과 규정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적용할 법령은 개정 후에 신법령이다. 신법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조심 딱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행위시하고 처분시하고 신청시하고 처분시하고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걸 묻고 처분 이후에 뭐 법 바뀌었다 이 얘기는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경과 규정이 있으면요 그냥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경과 규정이 있으면. 근데 이 경과 규정은 수익적인 처분을 신청하는 상황 쪽이든 아니면 법규 위반 행위를 하는 쪽이든 둘 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둘 다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런 말입니다. 경과 규정 없으면 정해진 거 없는 거니까 이론대로 갑니다. 이론대로 가면 신청시 처분시 그러면 뭐 적용시킵니까? 처분시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행위시 처분시 하면 뭐 적용시킵니까? 행위시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느 쪽이냐 이거야.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이게 맞냐 틀리냐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발생한 사실이잖아요. 발생한 사항. 뭐가 발생해야 되잖아. 뭐가 발생해야 돼요? 법규 위반 행위가 발생해야죠. 신청 행위를 발생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허가 신청을 발생했다고 말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건 법규 위반 행위, 즉 행위시 처분시 말을 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행위시에 이미 법률관계 완성됐으니까 그거를 적용시킨다가 변론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를 향하는 제재처분인 거고 장래를 향하는 이행강제금이라고 하게 되면 행위시 처분시에서도 처분시가 적용될 수도 있죠. 이행강제금 예외입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건 뭐 법령 공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냥 20일로 정해놓고 있는 거니까 날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기간 이건 그냥 외워야 되는 겁니다. 20일이고요. 16번. 행정법상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어떤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은 그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하고 수단의 적합성 제1원칙이죠. 적필상의 적합성의 원칙입니다. 또한 가능한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되며 제2원칙이죠. 필요성의 원칙입니다. 최소 침해성, 침해의 최소성.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제3원칙인 것이죠. 적필상 상당성의 원칙입니다. 법익의 균형성, 비례원칙이네요. 나번 개별 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언동은요, 묵시적인 언동도 포함되는 거죠. 명시적 언동, 묵시적 언동 다 되는 것이고요. 이걸 판례는 공적견해 표명, 학설은 선행 조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언동은 말과 행동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당성과 존속성을 신뢰한 경우에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는 한 그런 귀책 사유가 없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되는 것이다.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하고 보호가치 없는 신뢰는 보호하지 않는다. 신뢰보원칙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귀책 사유에 대한 문제는요, 보호가치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행정기관은 행정결정에 있어서 동종의 사안에 대해서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이 하도록 스스로 구속을 당하는 것이다. 자기구속의 원칙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평등 원칙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불문법에도 일반법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평등 원칙에 대한 특별법이 되는 것이죠. 권리자가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잘 보시고요. 권리행사의 기회가 없었다면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래 할 수 없었던 거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 판례 3년입니다. 우리 학설 2년이고요. 독일은요 명문으로 1년입니다. 독일은 1년, 우리 학설 2년, 우리 판례 3년입니다. 3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면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실권의 법리 말하는 것이고, 실권의 법리는 주체하자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강화된 신뢰보호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내용의 하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용의 하자 문제인데 조심해야 될 것, 판례는 신뢰보호 원칙 강화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배신행위로 봅니다. 배신행위, 신의성실의 원칙의 문제로 봅니다. 그동안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이러면 배신이야 배신. 이게 판례 스타일이고요. 우리는 신뢰가 강화되었다. 이게 학설의 입장인 겁니다. 판례는 신의성실 원칙입니다. 판례는. 그 다음에 가해원칙 비례에 따라서 노후된 건축물을 개소해서 붕괴 위험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면 스스로 원하지 않는 한도에서 철거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는데 가원칙 중 필요성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인 것이다. 그렇죠. 일부 보수에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목적 달성이 가능한데 전부 철거를 한다. 비례원칙의 적필상 필입니다. 필, 최소 침해 원칙. 나원칙의 요건 중에 귀책 사유라고 하면 행정청의 견해 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 등 부정행위에 기여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책사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귀책사유. 귀책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보호가치가 인정이 안 됩니다. 신뢰가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보호가치가 인정이 될 수가 없고요. 신뢰보호원칙 적용을 안 받게 되겠죠. 앞에서 사실은폐 이런 판례는 많이 있죠. 뭘 말하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적극적 농간행위입니다. 적극적 농간행위 가장 쉬운 문제는요.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 이거죠.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 지가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했다. 이건 속인 겁니다. 그렇죠? 속인 거죠. 따라서 이것은 적극적인 농간행위입니다. 절대 신뢰가 보호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할지라도 과실로 알지 못했다. 이건 또 풀어봤던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요. 임용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처분이죠. 결격사유에 대한 임명처분을 하게 되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공무원이 아니죠. 처음부터 임명처분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공무원의 지위는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신뢰보호 주장할 수 없습니다. 30년 동안 만약에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해왔다고 할지라도 내가 계속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라거나 퇴직 후에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라거나 이런 신뢰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요. 귀책사유가 인정됩니다. 공무원 공채시험을 응시하는 사람이 본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의 귀책사유입니다. 자기의 귀책사유입니다. 그다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된 행정관행이죠. 이루어지면 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될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다 원칙은 신뢰보호원칙과는 무관하다. 이거는 약간 오류의 냄새가 조금 나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 판례가 헌법재판소입니다. 이 판례가 헌법재판소거든요. 지금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인 재량준칙을 말하는 건데요.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 행규에서 법적 성질의 학설이 4개가 있죠. 이건 법이 아니야. 비법규성설이 있습니다. 자기구속원칙을 매개로 해서 법이 될 수가 있어. 준법규성설이 있겠죠. 이건 원래부터 법이야. 외부법규성설이 있고요. 그 다음 내부법규성설이라는 정화준 교수님의 별다른 의미 없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준법규성설이고요. 그 다음 대법원은 비법규성설입니다. 이거를 대법원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떤 판례인지 말해야죠.
그쵸? 어떤 판례인지 말해야죠. 지금까지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는 이라고 명시해놓고 와서 왜 여기서는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이거는 지금 문제에 오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맞고 저렇게 보면 틀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히 틀릴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확실히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평등원칙입니다. 평등원칙. 그죠? 예, 판례가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지 간에 자기구속원칙은요, 여기 이론적 근거가 평등원칙설, 신뢰보원칙설 대립이 있잖아요. 우리는 평등원칙설, 이거는 주관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의 입장이지만 판례는 둘 다 잡습니다. 둘 다. 평등원칙, 신뢰보원칙 양쪽에서 도출된 게 자기구속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봐도 틀린 건 맞죠. 예. 답 찾는 데 문제가 없었고요. 라원칙입니다. 신의성실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 우리는 신뢰보호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 판례는 신의성실 원칙. 예, 공법관계 가운데 권력관계뿐만 아니라 관리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건 무슨 말장난이었습니다. 예, 거꾸로 가야죠. 관리관계는 비권력적 공법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비권력적 공법관계를 말하는 건데 보통이 비권력적 공법관계는 적용될 수 있고 과연 권력관계도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권력 쪽에 적용될 수 있는데 비권력 쪽에 적용 안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오른 것은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가진다. 간접적 구속력을 가지죠. 직접적 구속력은 뭐에 대해서 미칩니까? 다른 행정계획. 그렇죠? 행정기관입니다.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하는데 거기다가 구속력을 미치는 거고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으로서 계획 처분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으로서 계획 처분이 맞다가 결론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이 확정된 후 일정한 사정의 변동이 있다면 지역 주민에게 일반적으로 계획의 변경 폐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건 뭐 완전히 틀려버렸습니다. 신청도 아니고 청구입니다. 신청도 아니고 청구입니다.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계획 보장 청구권과 계획 변경 청구권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데요. 이미 확정된 다음에 폐지나 변경하는 계획 변경 청구권 쪽은요. 이거는 실체적 권리입니다. 청구권은 언제나 실체적 권리입니다. 이게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계획 변경 신청권이 절차적 권리가 먼저 인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지금 내용은 계획 변경 신청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청권이 없으면 청구권은 당연히 없는 겁니다. 절차적 권리가 없으면 실제적 권리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우리 판례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죠. 이미 확정된 다음에는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 주민에게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계획의 변경이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깨버렸고 3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3개가 있을 뿐이죠. 그다음 국토 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의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그 신청인은 국토 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두 가지 측면 생각하시고요. 첫 번째입니다.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 여포가 적정 통보 사건 얘기하는 것이죠. 폐기물 처리 여포가 적정 통보 사건, 폐기물 관리법 생각합니다. 첫 번째,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은 사람만이 최종적 허가로서 정식 허가로서 폐기물 처리 여포가 특허죠.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뭐라고요? 적정 통보 받은 사람만 신청권 인정된다. 허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적정 통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적정 통보를 받았으면 신청권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신청권이 지금 인정이 되고 있는 사람이고요. 여기는 신청권 논의가 좀 특이하다고 했어요. 적정 통보가 있어야만 신청권 같습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신청권이 있는 친구인데요. 자기가 사업계획서에다가 적어놨던 그 시설, 관련 법령상의 시설 몇 개만 이제 갖추면 나는 완전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신청권이 지금 인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A도시계획에서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안 되고 B도시계획에서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얘가 여기서 계획의 변경을 함께 신청합니다. 함께 신청해요. 그 앞에 적정 통보는 받아 있었고요. 그러면 이 계획의 변경이 만약에 거부가 돼버리게 되면요. 얘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의 관계를 영어로 수렴시킵니다. 둘은 한 사건이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둘은 한 사건이다. 한 사건이라면 이건 더 이상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사건이다.
이렇게 본 판례예요. 이렇게 본 판례예요. 그러면 얜 적정 통보 받았으니까 신청권이 있는 친구잖아요. 한 사건이면 여기도 신청권이 있는 겁니다. 조리상 신청권. 이게 바로 조리죠. 예, 일반적 상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은 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한 사건은 그게 바로 조리법이잖아요. 그래서 인정했던 조리상 신청권, 제일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 변경 이방권자에게 도시계획 위반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나머지 두 개죠. 나머지 두 개. 도시계획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위반 제한권이라는 신청권이 인정되고, 두 번째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그 문화재보호구역의 결정, 폐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세 개죠. 문화재보호, 도시계획, 폐기물 처리, 세 개만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성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송 요건의 전부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협의의 소익과 행정심판 전체주의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협의의 소익은 O가 X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체주의는 X가 O로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조심할 점, 상고심도 됩니다. 상고심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말을 하긴 되지만 사실심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변론주의가 적용돼야 됩니다. 변론주의가. 그런데 소송 요건에 대한 심사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직권주의가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상고심, 법률심에서도 당연히 판단합니다. 갖추는 것도 흠결하는 것도 양쪽 다 판단합니다. 우리 판례 입장이고 기출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 틀린 게 아니고요. 상고심이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니야. 다 맞는 거야. 다 맞는 거야. 알겠어요? 행정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관계행정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을 하고 있다. 이거는 행정소송법 개정 시안이죠. 개정 시안에는 당사자나 관계행정청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2013년도 3월 달에 입법 예고를 하면서 삭제된 부분이 3개가 있었죠. 하나가 예방적 금지소송, 하나가 소송상 화의제도, 하나가 자료 제출 요구제도. 3개가 삭제됐습니다. 지금 없는 거고요. 법원은 소송 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 심리 재판할 수 없다. 처분권주의 얘기하는 거죠. 심판 절차의 개시, 심판 대상의 결정, 심판 절차의 종료, 소개시, 소송물, 소종료는 당사자의 결정, 처분에 맡기게 된다. 소개시 부분입니다. 처분권주의 예외 없습니다.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 직권심리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록상 나타났다.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다. 그 말은 명시적인 주장된 사유를 바탕으로 명시적 주장이 없는 사유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 있다.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 있는 범위는 명시적 주장된 사유와 그렇지 않은 사유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까지였죠. 3단계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훈령, 예규, 지시, 예규, 111 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 행정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는 지시문서이다. 지시하는 문서가 지시문서인 건 당연한 거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건 행정규칙의 이름입니다. 행정규칙의 이름인데 뭐 행정규칙이라고 하게 되면 훈령, 예규, 통첩, 지침, 111 명령,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시행령, 시행규칙 아니면 싸그리다. 그 다음 대법원은 교육부 장관이 내신 성적 산정 지침을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 성적 평가에 관한 심사 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왜 지침을 행정처분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순서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처분인가? 우선 기본적으로 권리 의무를 규율한다는 전제를 베이스 깔고 이게 출발, 간접 규율이 직접 규율로, 직접 규율이 변동 규율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변동 규율, 권리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면 이건 아예 행정행위죠. 당연히 처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 규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인정이 되면 형식적 행정행위죠. 우리 판례가 한미약품 사건 그리고 릴리 제약 주식회사 사건에서 인정했던 겁니다. 2003년, 6년. 그 다음에 간접 규율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 법규 명령이죠. 이건 처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선 뭐예요? 권리 의무를 규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은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내용의 행정 입법이어야지 이게 간접 규율을 넘어 직접 규율이나 변동 규율까지 도착해가지고 처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내신 성적 산정 지침이라고 했는데 이건 내신 성적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두 개를 비교합니다. 사인의 행위 기준인 것인가 기관의 행위 기준인 것인가. 기관의 행위 기준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사무처리 기준이기 때문에 내용의 행정규칙이죠. 사인의 행위 기준, 국민의 행위 기준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거니까 내용이 법이죠. 권리의무 규율하는 법규명령이 됩니다. 내신 성적은 내가 정합니까? 아니면은 기관에서 정합니까? 기관에서 정하는 겁니다. 기관의 행위 기준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문제가 뭐로 나오면 허가 기준 이렇게 나오면 그럼 내용이 법규명령입니다. 내용이 법규명령입니다. 허가 기준은 사인이 그것을 갖춰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보고 갖춰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 의무였죠. 허가 기준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처분 기준인지 또는 산정 기준 누구의 기준인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인의 행위 기준이면 법규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의 행위 기준이면 내용의 행정규칙입니다. 이건 애당초 내용의 행정규칙이에요. 내용의 행정규칙이면 아예 권리의무 규율이 아니에요. 권리의무 규율이 아니면 나아가 행정처분이 될 여지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은 제재처분 기준, 처분의 기준이 불용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 기준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다. 이게 법규명령이어야지 그에 부합하면 적법, 그 다음에 그에 위반되면 위법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은 우리 판례가 차별하고 있죠. 시행령과 차별하고 있고 법규행규입니다. 법규행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법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간단한 얘기고요. 대법원은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절차적 규정을 법령 보충 규칙으로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 절대 아니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뭡니까?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입니다.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고 내용이 권리 의무를 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에 대한 사항, 법규적 사항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뭐라고 했냐면 행정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해가지고 절차적 규정을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절차적 규정이 뭐였었냐면 판례에서 이렇게 뭐 법인세를 납부를 할 때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의무자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서류 작성 요령이에요. 이게 서류 작성 요령의 절차적 규정 뭐라고요? 문서 작성 요령이라고요. 문서 작성 요령이 어떻게 법규적 사항입니까? 따라서 이거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아닌 겁니다. 문서 작성 요령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20번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는 거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국민권익위 쪽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쪽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권익위죠. 옛날엔 국무총리였었고 국가정보원장의 행정처분, 서울특별시 의회의 행정처분, 대구광역시 교육감의 행정처분,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장의 행정처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라거나 그 의회 그리고 교육감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기관 등의 경우에는 누가 해요? 이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기초 쪽이라고 하게 되면 광역행심위, 광역 쪽이라고 하게 되면 중앙행심위, 그 다음 중앙기관 쪽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중앙행심위 이렇게 가는 거잖아. 직근상급 행정기관이니까. 그런데 특이한 친구가 국가정보원장이죠. 그래서 감사원이라거나 국가정보원이라거나 아니면 국회, 그다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뭐 진실화해 등을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이렇게 좀 특이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부 행정심판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내부 행정심판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형식적 의미의 입법행정사법, 실질적 의미의 입법행정사법 이런 거 얘기할 때 있잖아요. 입법기관인데 사법작용하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인데 사법작용하죠. 뭐 이런 거예요. 입법기관인데 사법작용한 거 생각해 보세요. 국회 안에 행정심판위원회가 따로 있다고요. 국회 안에 행정심판위원회가 따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입법인데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국가정보원 아니면 뭐 감사원 아니면 뭐 저기 청와대 쪽에 있는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이런 애들, 그 다음에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뭐 이런 애들, 다 얘네들은 그 안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심리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14년도 국가직 9급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내일부터는 2015년도 국가직 9급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